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경제학의 거장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통찰,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 아닐까요? 바로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사회 전체에 불을 키운다는 것. 네, 맞습니다. 나온 지 250년도 넘은 책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랄까, 이 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매일 뉴스에 나오는 물가 변동이라든지 기업들 경쟁하는 거, 또 국가 간 무역 문제, 이런 것들 뒤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애덤 스미스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복잡한 수식 없이도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그 큰 그림을 딱 보여주죠.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경제 뉴스나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애덤 스미스가 안내하는 경제의 세계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은 바로 분업입니다. 스미스는 국부, 그러니까 나라의 부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바로 이 분업이라고 봤습니다. 노동을 잘게 나누고 전문화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생산성 향상의 비결이라. 저는 뭔가 대단한 기술 개발 이런 걸 생각했는데 단순히 일을 나눈다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네, 스미스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그 유명한 핀 공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자 한 명이 철사를 자르고 갈고 머리 붙이고 포장까지 혼자 다 한다면요. 하루에 핀 한 개 만들기도 사실 버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혼자서는 얼마나 만들겠어요. 네, 기술이 아주 뛰어나도 하루에 20개 만들기도 어렵겠죠. 그런데 스미스가 방문했던 공장에서는 10명의 노동자가 이 단순한 핀 만드는 과정을 한 18단계로 나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철사만 계속 자르고 다른 사람은 끝만 뾰족하게 갈고 이런 식으로요. 아하, 각자 딱 한 가지 일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10명에서 하루에 핀을 48,000개 이상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네. 48,000개요? 와, 혼자일 때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되네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스미스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각 노동자가 자기가 맡은 단순 작업만 계속 반복하니까 그 일에 대한 숙련도가 거의 극한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네. 둘째는 이 작업하다 저 작업하다 옮겨 다닐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 낭비가 사라진다는 거고요. 아, 그쵸. 공구 바꾸고 자리 옮기고 하는 시간들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데요. 노동자들이 자기 작업을 더 쉽고 빠르게 할 방법을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노동을 돕는 새로운 도구나 기계 발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이 혁신의 씨앗이 된다는 통찰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단순화가 전문화를 만들고 그게 결국 효율성과 혁신으로까지 이어진다니. 근데 이게 혹시 핀 공장 같은 제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스미스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입는 예를 들어 거친 양목 코트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분업과 협력이 들어가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목 코트요? 일단 양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겠고, 그렇죠. 목동이 양을 치고 그 털을 깎고 또 그걸 분류하고 깨끗하게 씻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겠네요. 그 털을 빗질하고 염색하고 실로 만들고 또 천으로 짜고 마지막으로 옷 모양으로 자르고 바느질하는 사람까지. 와, 정말 많네요. 네. 그런데 스미스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 모든 재료나 반제품들을 각 단계의 작업자들에게 운반해주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상인, 마차꾼, 짐꾼들. 아, 운송 과정도 있군요. 네. 그리고 염료나 가위 같은 도구들은 또 다른 상인들이 먼 곳에서 가져와야 할 수도 있고요. 그 상인들이 배를 이용한다면 선원과 배 만드는 사람들의 노동도 필요하고 심지어 배 만드는 못을 만드는 대장장이 또 나무를 베는 벌목꾼, 철을 캐는 광부까지 정말 끝도 없이 연결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물건 하나가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협업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스미스는 농업과 제조업을 비교하면서 이 분업의 효과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기도 해요.
농업은 아시다시피 씨 뿌리고 김 메고 수확하고 계절에 따라 일이 확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일만 계속하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핀 공장처럼 노동을 아주 세밀하게 나누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왜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보다 좀 더딘 경향이 있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스미스는 봤습니다. 그렇군요. 제조업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분업이라는 원리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했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첫 번째 실천 포인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요, 여러분이 일하거나 생활하면서 겪는 과정들을 분업의 눈으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까지, 혹은 온라인으로 주문한 택배가 오기까지, 아니면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들이 착착 연결되어서 전체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지 발견하면 어쩌면 평범한 일상으로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분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복잡한 걸 다 계획하고 통제하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애덤 스미스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로운 개념?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하는 거죠. 아, 드디어 나왔군요. 보이지 않는 손. 경제학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스미스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 그리고 뭐랄까 자기 자본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 뭐 그런 건 처음부터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쵸. 보통은 자기 이익이 먼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각자가 이렇게 자기 이익만 보고 달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신기한 생각인데요. 아니, 개인의 이기심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건지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스미스는 상인이나 제조업자의 투자 결정을 예로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돈을 외국보다는 국내에 투자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아, 왜죠?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직접 관리하기가 더 쉽고 법이나 관습 같은 것도 익숙하니까 거래 상대를 더 믿을 수 있고요. 또 자본 회수도 더 쉽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가려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네,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군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자, 보세요. 개개인이 다 이렇게 국내 산업에 투자하길 선호하면 자연스럽게 국내 산업 전체의 자본이 모이고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겠죠.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전체의 연간 생산물의 가치, 즉 국부가 퍼지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는 그냥 자기 이익이랑 안전만 생각했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그 행동이 결국 국내 경제 발전이라는 공익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와, 스미스는 심지어 개인이 공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할 때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많다고까지 말했어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힘이네요, 정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 유행했던 중상주의, 그러니까 수입은 막고 수출만 장려하는 그런 정책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스미스는 그런 중상주의적인 간섭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명료해요. 만약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사오는 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비싸게 만들 필요 없죠. 굳이 비싼 비용 들여서 국내에서 생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에서 포도를 키워서 와인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사오는 것보다 훨씬 비싸고 품질도 아마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하, 그렇죠. 기후나 토양이 다르니까 당연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비싸게 국내에서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에요. 그 자본과 노동력을 스코틀랜드가 더 잘 만들 수 있는 다른 상품, 예를 들어 양모 제품 생산에 투입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수출해서 번 돈으로 값싸고 질 좋은 외국 와인을 사오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각 나라가 자기가 잘하는 것,
즉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자유롭게 교역할 때 모든 나라의 부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게 스미스의 통찰인 거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도록 두는 편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믿음이군요. 네. 물론 오늘날에는 시장 실패나 독과점, 환경 오염, 소득 불평등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미스가 제시한 이 이기심에 기반한 자생적 질서라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실천 포인트를 드려야겠네요. 다음에 경제 뉴스나 어떤 기업 관련 기사를 보실 때요. 그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있는 그 행위자들의 자기이익 동기가 뭘까 한번 추리해 보세요. 왜 저 회사는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정부는 왜 저런 정책을 발표했을까? 그들의 이기심이나 안전 추구 동기를 생각해 보면 복잡하게 얽혀 보이는 경제 현상의 작동 원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된다. 그러면 이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더 키워나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시 말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스미스는 바로 자본 축적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자본 축적이라? 그건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모인 걸 말하는 건가요? 스미스가 말하는 자본은 조금 더 넓은 의미예요. 물론 돈도 포함되지만 생산 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공장 건물, 기계 설비, 또 원자재 재고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 노동자들이 생활을 유지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식량 같은 것도 넓게 보면 자본에 포함될 수 있죠. 아,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이군요. 네, 스미스는 한 나라의 연간 총생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봤어요. 하나는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 다른 하나는 이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 두 가지죠. 노동자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높이거나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데 스미스는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에는 자본이 먼저 늘어나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그들에게 월급도 줘야 하고 작업 도구도 사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자본이 필요하죠. 그렇죠. 또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더 좋은 기계를 사오거나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것도 다 자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축적이야말로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 씨앗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요한 자본은 대체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걸까요? 스미스는 개인의 절약과 낭비를 비교하면서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득 전부를 써버리지 않고 일부를 아끼면 그 절약된 부분이 바로 자본을 만드는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아, 저축이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자본은 그냥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은행 같은 곳을 통해서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져서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된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 데 쓰이는 거죠. 반대로 낭비는 그냥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미래의 생산 능력을 갉아먹는 행위, 즉 자본을 없애는 행위로 봤고요. 개인의 절약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자본이 되고 그게 다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네요. 근데 듣기로는 스미스는 개인의 낭비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있다고 했다는데요? 네, 맞아요. 바로 공공의 낭비와 정부의 실책입니다. 스미스는 한 나라가 가난해지는 주된 원인이 개인들이 막 흥청왕청 써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과도한 지출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아, 정부의 낭비요? 네, 예를 들어서 화려한 궁정을 유지하는 비용이라든지 전쟁 준비와 상관없이 평화로운 시기에도 거대한 군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 또는 별다른 생산 활동은 안 하면서 많은 수입을 올리는 성직자 집단 같은 곳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행위는 정말 생산적인 분야에 쓰여야 할 자본을 심각하게 갉아먹는다고 봤습니다. 정부 지출이 비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면 민간의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경고군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했던 시기도 많지 않았나요? 물론이죠. 스미스도 정부 역할을 완전히 부정한 건 절대 아닙니다. 국방이라든지 사법 시스템 유지, 또 일부 공공사업 같은 것들은 정부의 아주 중요한 역할로 인정했어요. 다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개입이나 낭비가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던 거죠.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스미스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꽤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는 자본 축적이나 국부 증가가 워낙 점진적이라서 당장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대부분의 나라는 평화로운 시기 동안에는 정부가 아무리 낭비하고 실수를 좀 저질러도 민간 부문의 꾸준한 절약과 근면함, 그리고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자본을 계속 늘려왔고 결국 부유해졌다고 분석합니다. 개인들의 저축하고 투자하려는 본능이 생각보다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그런 관점이네요. 자, 여기서 당신을 위한 세 번째 실천 포인트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그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하거나 자산을 불리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관점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저축이나 투자가 조금은 더 의미 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핵심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분업, 보이지 않는 손, 자본 축적. 이걸 통해서 사회 부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부 또는 상품의 가치라는 건 도대체 뭘로 측정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가격이라는 아주 편리한 척도를 쓰지만 스미스는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 돈으로 표시되는 가격 말고 뭔가 다른 진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스미스는 어떤 상품의 실질 가치,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입해야 하는 노동의 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상품을 가짐으로써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즉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구매할 수 있는 타인의 노동량이라고 본 거죠. 타인의 노동량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 한 상자를 얻는 것의 진짜 가치는 그 사과를 얻기 위해 제가 들여야 했을 노동시간 혹은 그 사과 한 상자로 살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노동시간과 같다는 겁니다. 노동이 가치의 척도다.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럼 우리가 보통 쓰는 돈, 화폐로 표시되는 가격은 뭔가요? 스미스는 그걸 명목가격이라고 불렀어요. 금이나 은 같은 화폐로 표시되는 가격은 그냥 이름뿐인 가격이고 그 자체도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가치가 계속 변동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1파운드짜리 은화라고 해도 어떤 시대에는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시대에는 반나절 품삯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화폐 가치 자체가 변하니까요. 그렇죠. 스미스가 굳이 노동을 실질 가치의 척도로 삼은 이유는 노동이야말로 인간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치르는 가장 근본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건강하고 보통 능력을 가진 노동자가 동일한 시간 동안 일할 때 그는 항상 비슷한 정도의 수고와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자유나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힘든 건 마찬가지죠. 네. 즉, 노동자가 느끼는 그 노동의 가치 자체는 비교적 일정하다고 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노동자가 받는 월급, 즉 명목 가격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지만 그 월급을 받기 위해 투입한 노동이라는 행위 자체의 가치, 즉 실질 가격은 일정하다고 본 거군요. 마치 우리가 1m라는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1m 길이 1000의 가격은 계속 변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이렇게 말해요. 변하는 것은 상품의 가치이지 그 상품을 구매하는 노동의 가치가 아니다. 그는 16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양의 은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은의 가치가 폭락했던 사례를 들거든요. 예전에는 은 1온스로 살 수 있었던 노동력을 이제는 3온스를 줘야 겨우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은을 캐는데 드는 노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은 자체의 실질 가치가 하락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동전이나 지폐 같은 이런 화폐는 도대체 왜 생겨난 걸까요? 노동으로 가치를 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냥 물물 교환을 하거나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거래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스미스는 물물 교환이 너무 불편해서 자연스럽게 화폐가 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빵집 주인인데 고기가 필요하고 정육점 주인은 마침 빵이 필요하다면 교환이 쉽겠죠. 네. 그런데 제가 맥주를 원하는데 양조장 주인은 빵이 필요 없다면 거래가 성립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원하는 게 딱 맞아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기꺼이 받아줄 만한 특정 상품,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가축이나 소금,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을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 화폐로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귀금속은 가치도 높고 잘 변하지도 않고 또 나누거나 합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널리 쓰이게 됐죠. 하지만 초기에는 거래할 때마다 금속 덩어리 무게를 재고 또 순도가 진짜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속임수의 위험이 있었어요. 아, 그것도 일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교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금속의 무게와 순도를 보증하는 공인된 도장을 꽝 찍어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주화, 코인드머니와 조폐국, 민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와, 화폐의 탄생 배경까지 알게 되니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실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매일 물건을 사고 돈을 낼 때요, 그 가격표 너머에 숨어 있는 진정한 가치는 뭘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커피 한 잔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담겨 있을까? 이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했을까? 이렇게 상품과 서비스에 들어간 보이지 않는 노동과 시간을 상상해 보면 우리의 소비 습관이나 가치 판단에도 뭔가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정말 방대한 책 속에서 4가지 핵심 아이디어, 분업, 보이지 않는 손, 자본 축적, 그리고 가치와 화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스미스는 결국 각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전체의 조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며 이는 노동의 분업과 꾸준한 자본 축적을 통해서 더 가속화된다는 뭐랄까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애덤 스미스와 함께 나눈 이 깊은 대화가 여러분께 어떤 영감을 주었을지 궁금하네요. 배운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몇 가지 실천해 볼 만한 것들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발견한 분업 사례 하나를 떠올리면서 그 효율성과 또 그 연결성에 대해 잠시 감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둘째, 앞으로 일주일 동안 경제 기사를 딱 하나만 읽을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자기이익 동기를 찾아보는 탐정에 한번 되어보세요. 셋째, 여러분이 가진 자본, 이게 쭉 돈만은 아니죠. 시간, 기술, 지식 등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거나 늘릴 수 있을지 작은 계획 하나만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국부론이 쓰인 지 250년이 넘었지만 그 통찰은 여전히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물론 스미스의 시대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에 그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또 어떤 점은 비판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지적 탐구가 될 겁니다. 어쩌면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좀 딱딱하게만 느껴졌을 수 있는 경제를 조금 더 가깝고 또 흥미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